은 30g 가격이 10만 원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3만 원대였어요. 금은 같은 기간 절반 정도 올랐는데 은은 2배를 훌쩍 넘게 뛰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장에서는 은이 없어서 생산 라인이 멈추고 투자자들은 은을 사재기하고 있어요. 매년 수천 톤씩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는데 새 광산은 나오질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공급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이 고비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은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요? 그리고 이 흐름은 어디까지 갈까요? 오늘은 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변화와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까지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은을 금의 싸구려 버전 정도로 생각해요. 금 살 돈 없으면 은이나 사자는 식이죠. 근데 지금 은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런 단순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은이 가진 독특한 성격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보석이면서 동시에 공업 원료라는 이중 정체성이 지금 이 순간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금과 달리 은은 쓰면 사라지는 소모품이에요. 금을 생각해 보세요. 캐넨금의 70% 이상이 금고나 손가락에 걸려 있어요. 반지로 만들어지거나 금괴로 쌓여 있죠. 중앙은행 금고에 보관되거나 부자들의 금고에 잠들어 있습니다. 시장에 나올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은은 정반대입니다. 캐넨 은의 절반이 훨씬 넘는 양이 공장에서 소비되고 있거든요. 태양광 팬벨 만들 때 들어가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고 스마트폰 회로에 들어갑니다. 제품 안에 아주 얇게, 아주 넓게 퍼져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론적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해도 경제성이 안 나와요. 스마트폰 하나에서 은을 추출하려면 분해하고 화학 처리하고 정제하는 비용이 새 은 사는 것보다 비싸집니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한 번 쓰고 상당 부분은 사실상 사라지는 금속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연간 5,000톤에서 6,000톤 정도만 재활용되는데 이것도 주로 산업 폐기물이나 은 제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은의 역사를 잠깐 보면 재미있는 변화가 보여요. 1960년대만 해도 은의 최대 소비처가 사진 필름이었습니다. 필름 하나 만드는데 은이 들어갔거든요. 전 세계 은 수요의 30% 이상이 사진 산업에서 나왔어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 수요가 완전히 증발해 버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코닥 같은 회사들이 은을 엄청나게 사들였는데 지금은 제로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사진 필름 수요가 사라지면 은 가격이 폭락하겠지.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은 가격이 그램당 150원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수요가 나타났어요. 전자제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이 다 은을 쓰거든요. 한 제품당 양은 적지만 생산량이 워낙 많으니까 총량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2011년에도 은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램당 1,600원까지 갔다가 다시 600원대로 폭락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똑같이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2011년에는 투기꾼들이 가격을 밀어 올렸는데 공장에서는 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실물 수요보다 투기 수요가 훨씬 컸던 거죠. 버블이 꺼지니까 수요가 사라진 겁니다. 당시에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서 원자재를 마구 사들이던 시기였어요. 구리, 철, 은, 금, 가릴 것 없이 다 올랐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소비가 아니라 투기와 비축 목적이었던 거예요. 중국이 긴축으로 돌아서니까 원자재 가격이 전부 폭락했죠. 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11년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10년 넘게 물려 있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장에서 진짜로 은이 필요해요. 태양광 패널 한 장에는 기술이나 세대에 따라 5g에서 15g 정도의 은이 들어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급증하면서
태양광 산업이 1년에 쓰는 은만 4천 톤에서 7톤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전 세계 은 생산량의 4분의 1 정도가 태양광 패널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왜 태양광에 은이 필요할까요? 태양광 패널은 햇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드는데 이때 전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며 전도성이 아주 좋은 금속이 필요합니다. 은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리도 전도성이 좋지만 은만큼은 아니거든요. 패널 효율을 1%라도 높이려면 은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은 20년에서 30년 동안 야외에서 견뎌야 하니까 부식에도 강해야 되는데 은이 그 조건을 충족해요. 전기차 배터리에도 한 대당 25g에서 50g 들어가는데 2023년에만 전기차가 1,400만 대 팔렸어요. 전기차에만 500톤이 넘는 은이 들어간 셈이죠.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애은 사용량이 2배 이상 많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인버터, 충전 시스템 이런 데 다 은이 들어가거든요.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은 수요도 같이 커지는 구조예요. 거기다 5G 통신 장비에도 은이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5G 기지국 하나에 들어가는 은이 일반 기지국보다 3배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5G 인프라를 깔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은만 연간 수백 톤입니다. 6G 시대가 오면 이 수요는 더 늘어날 거예요. 의료 분야에서도 은이 쓰입니다. 은이 항균 작용을 하거든요. 병원 침대 시트, 의료기기 코팅, 상처 치료제에 은이 들어가요. 문제는 공급입니다. 은 광산을 새로 개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은은 대부분 구리나 납을 캐다가 나오는 부산물이거든요. 은만 캐는 광산은 전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대부분 구리 광산에서 10% 정도, 납 광산에서 20% 정도 섞여 나와요. 구리 광산 하나 만드는데 최소 7년 걸리는데 그동안 수요는 계속 폭발하고 있는 거죠. 요즘 은 시장은 매년 수천 톤 단위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적자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나오는 건 연 2만 5천 톤에서 2만 6천 톤인데 쓰는 건 3만 톤을 훌쩍 넘기거든요. 적자가 4천 톤에서 7천 톤 정도 나는 거예요. 이 적자를 어떻게 메우느냐? 재고를 까먹는 겁니다. 어딘가에 쌓여있던 은을 꺼내서 쓰는 거죠. 근데 재고도 한계가 있어요. 런던 금속거래소에 쌓여있는 2인 재고가 2020년에는 1톤 넘게 있었는데 지금은 7,000톤도 안 됩니다.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속도면 2년에서 3년 안에 거래소 재고가 바닥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폭등하겠죠. 여기에 투자 수요까지 겹쳤어요.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사람들이 금 대신 은을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금은 이미 그램당 9만 원인데 은은 3,500원밖에 안 하니까요.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최근 1년에서 2년 사이에 은 ETF로 1억 올스 단위, 그러니까 수천 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공장으로 가야 할 은까지 투자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ETF가 은을 사면 실물 은을 금고에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 은이 공장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종이 증서 하나 받는 건데 실제로는 창고 어딘가에 은괴가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서 유통되는 은을 줄이는 효과를 내요. 결국 공급 부족을 더 심화시키는 거죠. 역사적으로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은 대략 60대 1에서 70대 1 근처를 왔다 갔다 했어요. 2020년 코로나 직후에는 100대 1을 넘기도 했고 2011년 은이 폭주할 때는 30대 1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죠. 지금은 다시 70배 안팎입니다. 과거 평균보다는 아직 금이 더 비싼 상태지만 몇 년 전 100대 1 넘던 시절에 비하면 은이 많이 따라잡은 셈이에요.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은이 금을 더 빠르게 추격할 거라고 봅니다. 근거가 있어요. 금은 산업 수요가 10%밖에 안 되는데 은은 절반이 넘거든요. 경제가 성장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은 수요는 늘어나지만 금 수요는 비슷하게 유지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은이 금보다 수요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태양광 설비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50만 장의 패널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패널 하나당 은이 10g 필요합니다. 한 달에 5톤이 필요한 거예요. 은 가격이 그램당 1,000원일 때는 한 달에 50억 원 들었는데 지금은 175억 원 들어요. 원자재 비용이 3배 이상 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패널 가격을 올려야죠. 근데 경쟁사도 다 같은 상황이에요. 가격이 오르니까 태양광 패널 가격이 전부 오르는 겁니다. 발전소 짓는 회사들은 비용이 늘어나니까 프로젝트를 미루거나 취소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2024년 하반기에 유럽에서 몇몇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연기됐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느려지는 거죠. 탄소 중립 목표가 위험해집니다. 이유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5% 줄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태양광 발전을 지금의 4배로 늘려야 됩니다. 근데 은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 목표 달성이 어려워져요. 은 하나 때문에 기후 정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각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늘리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이 그걸 다 먹어버리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무서운 반전이 나옵니다. 해인 가격이 너무 오르면 기업들이 대체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중국 업체들이 이미 은 없는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있거든요. 구리로 대체하는 건데 효율은 5% 정도 떨어지지만 가격은 30% 싸요. 은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런 대체품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효율이 좀 떨어져도 가격이 싸면 소비자들은 그쪽을 선택하거든요. 롱기, 징커 같은 중국 태양광 회사들은 구리 패널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요. 2023년에는 5%였는데 2024년에는 15%로 늘었습니다. 이 추세면 2026년에는 30%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때 AM은 수요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겁니다. 2011년 재현되는 거죠. 반도체 회사들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은 대신 그래핀이나 탄소 나노튜브를 쓰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아직은 비싸지만 양산 체계가 갖춰지면 은보다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TSMC 같은 회사들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 연구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10년 뒤를 보면 은이 지금처럼 필수 소재일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필름 카메라 시대에는 은이 없으면 사진을 찍을 수 없었는데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그 수요가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바뀌면 필수 원자재도 바뀌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히토류 같은 건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지금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잖아요. 반대로 은이 그 자리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은을 가장 많이 써버리는 곳은 중국 공장입니다. 산업용 은 수요의 40% 안팎이 중국에서 나와요. 태양광, 전기차, 전자제품 공장이 다 그쪽에 모여 있거든요.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은 시장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죠.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 은 수요가 폭발하고 반대로 부동산 위기가 심화되면 은 수요가 급감할 수 있어요. 2024년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았잖아요. 부동산 버블 터지고 소비가 위축되고 청년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은 가격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태양광이랑 전기차 수출에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내수가 죽으니까 수출로 돌파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은 풀가동하고 은 수요는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미국이랑 유럽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고관세를 매기고 있어요. 중국 전기차도 규제가 심해지고 있고요. 중국이 수출로 먹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이 막히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해일인 수요도 줄어들어요. 그때 은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미국 금리도 변수예요.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가 약해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든요.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은이 확 올랐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와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은 가격이 압력을 받습니다. 2022년에 연준이 금리를 4% 넘게 올렸을 때 은이 그램당 3,000원에서 200원까지 빠진 적이 있거든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관세 정책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가 올라가면 무역이 위축되고 경기가 나빠질 수 있어요. 경기가 나빠지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해린 수요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은 같은 실물 자산으로 돈이 몰릴 수도 있고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세계 은 매장량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현재 기술로 경제성 있게 캔 수 있는 양이 대략 55만 톤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속도로 캐면 20년에서 25년이면 바닥나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광산이 발견될 수도 있고 해저 채굴 같은 신기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은이 점점 희귀해진다는 거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니까요. 광산 회사들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A인 가격이 올랐지만 채굴 비용도 같이 올랐거든요. 인건비, 장비비, 에너지 비용이 다 올랐습니다. 광산 하나 새로 개발하려면 수천억 원 들어가는데 환경 규제는 점점 엄격해지고 있어요. 개발 기간도 10년 넘게 걸립니다. 인 가격이 올라도 광산 회사들이 쉽게 증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재활용 은도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가격이 오르니까 집에 있던 은 제품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은수저, 은그릇, 은촛대 이런 거요. 연간 5,000톤에서 6,000톤 정도가 재활용으로 공급되는데 문제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팔 만큼 팔고 나면 더 이상 안 나와요. 일시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는 있지만 근본 해결책이 아닌 거죠. 재활용 은의 절반 정도는 산업 폐기물에서 나옵니다. 폐기된 전자제품, 태양광 패널, 사진 필름 이런 데서 은을 추출하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재활용 효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수율이 50%였는데 지금은 7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도 경제성이 맞아야 하거든요. 은 가격이 떨어지면 재활용 업체들이 문 닫습니다. 은 시장은 금 시장보다 훨씬 작습니다. 금 시장 규모가 20조 원이라면 은 시장은 3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시장이 작으니까 큰 손 몇 명이 움직이면 가격이 크게 흔들립니다. 2021년에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은을 집단 매수했을 때 하루 만에 15% 뛰었거든요.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은을 사자고 캠페인을 벌였는데 실제로 가격이 폭등했어요. 이런 변동성이 은의 특징이에요. 금보다 롤러코스터를 훨씬 심하게 탑니다. 하루에 10% 오르기도 하고 다음 날 12% 빠지기도 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멘탈 관리가 정말 힘든 자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계좌 확인했는데 20% 빠져 있으면 공포에 손절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닥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낙관 시나리오를 보면 탄소 중립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태양광과 전기차 수요가 폭발해요. 2030년까지 태양광 설치량이 지금의 3배로 늘어나고 전기차 판매도 2배 증가합니다. 은 수요가 연간 5만 톤까지 치솟는데 공급은 3만 톤 수준에 머물러요. 수급 불균형이 극심해지면서 은 가격이 그램당 6,000원에서 8,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거래소 재고가 완전히 바닥나요. 은을 구하려는 공장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이 폭등합니다. 정부들이 전략 비축을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은을 사재기해요. 2025년에서 2028년 사이가 절정이 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때 은에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비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은 가격이 너무 올라서 대체재가 빠르게 상용화돼요. 3년 안에 구리 기반 태양광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은 없는 배터리도 양산됩니다. 산업 수요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은 가격이 그램당 1,200원까지 폭락해요.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지고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하루에 20%씩 빠지는 날도 생깁니다. 2011년 악몽이 재현되는 거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기술 혁신이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그래핀 기반 전도체가 상용화되면서 은의 필요성이 급격히 줄어드는 거예요. 동시에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수요가 무너지고 투기 세력이 은에서 손을 떼면서 시장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2029년에서 2032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현실은 아마 이 두 시나리오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되 대체제 개발도 동시에 진행되겠죠.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되 중간에 큰 조정이 몇 번 올 거예요. 2011년처럼 70% 빠지진 않아도 30%에서 40% 조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은을 전체 자산의 일부로만 담는 겁니다. 5%에서 많아야 10% 수준이 적당해요. 은에 올인하면 변동성 때문에 멘탈이 버티질 못합니다. 한 달에 30% 빠지는 걸 경험하면 공포에 손절하게 되거든요. 그때가 보통 바닥이에요. 장기 투자 각오로 접근하되 분산은 필수입니다. 실물 은보다는 ETF가 훨씬 낫습니다. 실물 은을 사면 보관 문제가 있고 되팔 때 수수료도 비싸거든요. 은행 금고 대여료도 내야 되고요. 도둑 맞을 위험도 있습니다. ETF는 클릭 한 번으로 사고 팔 수 있어요. 수수료도 거의 없습니다. 세금도 ETF가 유리해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거든요. 국내에는 은 ETF가 여러 개 있습니다. KODEX 은선물, TIGER 은선물 같은 상품들이에요. 해외 은 ETF도 살 수 있어요. SLV나 SIVR 같은 미국 상장 ETF를 국내 증권사 해외 주식 계좌로 살 수 있습니다. 해외 ETF는 달러로 거래되니까 환율 리스크가 있지만 유동성은 더 좋아요. 은만 사지 말고 금도 섞으세요. 은이 빠질 때 금이 버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형 자산도 함께 담아야 돼요. 광산 회사 주식이나 원자재 ETF 같은 걸로 분산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바구니에 전부 담으면 그 바구니가 떨어졌을 때 끝이에요. 은 50%, 금 30%, 광산주 20% 이런 식으로 원자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뉴스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중국 제조업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해은 가격이 빠지고 미국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면 은 가격이 올라요. 태양광 보조금 정책이 축소되면 은 수요가 줄고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 은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엔 관련 뉴스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욕심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은이 50% 올랐으면 일부는 이익 실현하세요. 더 오를 거라고 버티다가 반토막 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그만큼 오르면 기계적으로 파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0% 오르면 절반 팔고 100% 오르면 전부 팔겠다. 이런 식으로요. 감정으로 투자하면 결국 손해봐요. 손절 라인도 정해놓으세요. 20% 빠지면 무조건 판다. 이런 식으로요. 손실을 제한하는 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비결입니다. 큰 손실 한 번이 작은 수익 10번을 다 날려버리거든요. 손절은 패배가 아니라 전략이에요. 프로 투자자들은 다 손절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은이라는 금속은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산업 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공급이 늘어날 방법이 없으니까요. 광산 개발에는 최소 7년 걸리고 재활용도 한계가 있습니다. 2025년에서 2028년 사이가 은의 전성기가 될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제 개발이라는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하는 거죠. 기술이 바뀌면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필름 카메라가 사라지면서 애인 수요의 30%가 증발했던 것처럼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가난한 자의 금이라고 불리던 은이
이제는 아무나 살 수 없는 귀한 자산이 됐어요. 그램당 3,500원이면 결코 싼 게 아니거든요. 3년 전 2배를 훨씬 넘는 가격입니다. 지금부터 들어가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미 많이 올랐다는 걸 인정하고 접근하세요. 뒤늦게 올라탄 사람들이 보통 크게 다치거든요. 적당히 담고 장기적으로 보되 반드시 분산 투자하세요. 음만 보지 말고 금, 구리, 백금 같은 다른 귀금속도 같이 보세요. 원자재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자산도 함께 담아야 돼요. 원자재는 변동성이 크니까 안정적인 자산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공부 자료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 특정 상품을 사라는 투자 권유는 절대 아닙니다. 실제 투자 결정은 각자의 책임으로 하셔야 돼요. 음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지만 거꾸로 큰 손실을 안길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니까요.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 자료를 찾아보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